안녕하십니까. 세부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체하고 배경의 분리를 위한 첫 단계로서 모션하고 뎁스의 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멘틱, 즉 의미를 나타내는 거, 그거의 시작은 물체의 분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에 했던 그 인펀트 퍼셉션을 보면은 물체의 분리는 모션, 거리, 깊이 정보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의미는 모션의 물체들을 이제 띄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그 물체를 띄어내는 거는 모션, 거리, 깊이 정보로부터 이제 띄어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유아의 단계를 첫 번째를 보면은 이제 0에서 2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이게 처리가 되는 게 V1 영역에서 처리가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유아들이 반응하는 것이 이제 빛의 깜빡거림, 이런 데서 이제 반응이 되지요. 이것도 결국 이제 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안, 즉 눈 두 개에서 오는 그 각도차, 거기에 의해서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가 이제 있는 물체들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3에서 5개월 정도 되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모션이 이제 파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가장 먼저 이제 파악이 되는 게 자신의 손 동작이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제 물건을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손에 이제 닿는 거리 정도까지가 이제 거리 측정이 되면서 물건의 이제 깊이라든가 이런 거가 이제 인식이 되는 건데, 그 거리, 즉 먼 거에 대한 이제 거리 개념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에 들어가서 6에서 8개월 정도까지 되면 이거 이제 V2 영역에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를 보면은 이제 움직임들이 동일한 이제 컴포넌트들을 묶어서 하나의 이제 물체적, 이제 좀 더 복잡한 물체를 이제 컴파운드라고 그러는데, 이 컴파운드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컴파운드로 묶여지면은 그 묶여진 이 차원, 이 패턴의 이제 트래킹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임 단위만 쫓아가면서 이제 같은 물체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차원 패턴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거리와 이제 깊이 지각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쪽 V1 쪽하고는 다르게 V2서부터는 이제 패턴에 의한 거리 인식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한 9에서 12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3차원, 즉 고도, 즉 아기가 이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서 그 높이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그거에서 이제 3차원적인 어떤 저게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차원 물질 트래킹도 가능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장난감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거리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지는데, 이거를 이제 던진다는 거는 결국 이제 거리를 안다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방 하나 건너서 그 정도의 거리감, 즉 이제 어떤 그 깊이감이죠. 그거를 이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던지면 되겠다, 어떤 이런 감들이 생겨나는, 즉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감각이 발달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물체를 하나의 동일한 물체로 엮는 거는 주로 전부 모션이거나 아니면 거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깊이거나 이러한 거에 의해서 하나의 동일한 물체로 엮어진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물체로 엮어지면은 그게 2차원 패턴이 생겨나고 3차원 패턴이 생겨나는 게 좀 묶어지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많이 봤던 그림인데, 모션, 거리, 깊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의미는 이제 물체의 분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물체 분리는 모션, 거리, 깊이의 이제 추출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V1에서 되고요. 이 모션, 거리, 깊이는 이게 물리량이에요. 거의 이게 거의 뭐 패턴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패턴이라기보다는 물리량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핵심 피처들 4개 중에서 4개를 보시면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제 좀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자체 오리엔테이션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리하고 뎁스, 그 다음에 이제 깊이고요. 그게 컬러가 있고 모션하고 디렉션, 움직임 쪽이가 있었는데 이 오리엔테이션하고 컬러는 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전 시간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 여태까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이제 그 뎁스하고 모션 이쪽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이 물리량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물리량들이 다 구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이 서브젝티브 컨티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템플릿에 의한 즉 템플릿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템플릿 즉 그 모양에 따른 템플릿이 없으면 추출이 불가능한 경우죠. 그 템플릿에 의한 그 피처들이 이제 추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에 의해서 피처들이 추출이 되면은 그게 CX, LFA 파라메타들로 이제 디스크라이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물리량은 V1에서 이제 그 추출이 되죠. 그래서 V1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되는 게 이 양안에 의한 디스패러티, 그 다음에 여기 그 모션에 대해를 축출이 되는 거를 보시고 알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템플릿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량이 추출이 되면은 V2 영역서부터는 이제 이 서브젝티브 컨트롤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떤 템플릿에 의한 여기서 시작이 되죠. 여기 M셀, 여기 P셀. 근데 이쪽 다른 양쪽이 다 똑같이 그런 그 패턴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템플릿에 의한 그 추출이 쭉쭉 이어져 가면서 끝에 이제 얼굴이나 뭐 이제 각종 모든 물체가 이제 구해지는 인식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이 뒤쪽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뒤쪽이 없으면 뭐라 그랬죠? 눈뜬 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템플릿이라는 게 없으면 눈뜬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템플릿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물체는 이렇게 A라는 물체는 이렇게 생겼고 B라는 물체는 이렇게 생겼고 라는 어떤 거를 배워가면서 생겨나는 물체의 어떤 모양들의 집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있는 때까지는 이 템플릿이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눈을 뜬 다음서부터 이제 그 물체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이 물체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저장을 해놓은 어떤 그런 집합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어떤 물건들의 경험이나 어떤 그 형태 정보들이 뇌에 박히지 않으면 결국 눈뜬 장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템플릿부터는 이제 이 다음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물리량의 4개의 피처 중에서 이제 그 뎁스하고 모션 이 두 개가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이제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션의 측정을 보죠. 그래서 모션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 어떤 단위로 이제 묶어서 그 단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거를 측정하는 게 필요한데 거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단위가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은 큰 단위도 있고 똑같은 모양이라고 해도 작은 단위도 있고 더 작은 단위도 있고 굉장히 이제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돌아가는 회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모션 단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간 주파수별로 뽑아내는 그러한 그게 먼저 앞쪽에서 이제 이루어져야지 뒤쪽에서 그 단위로 모션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크고 작고 어떤 그런 것들을 전부 한꺼번에 이렇게 뇌에서 뽑아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보면은 좀 난해하면서도 이제 어떤 책을 봐도 이게 이렇게 설명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뇌의 구조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좀 연구를 해보면은 뇌에서 뽑혀지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보통 지금 현재 이제 물체 인식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CNN이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하는 건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윈도우를 씌웁니다. 이제 이 큰 거는 큰 윈도우를 씌우고 작은 거는 작은 윈도우를 씌워가지고 크고 작고 간에 전부 똑같은 사이즈로 정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노멀라이즈를 시켜가지고 그 똑같은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 사이즈로 만들고 이것도 이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사이즈가 같아진 것 자체를 이제 그 CNN,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통과시켜서 거기에 맞는, 즉, 그 CNN에서는 요런 패턴들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CNN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회전하는 거는 또 회전하는 대로 또 따로 훈련을 시켜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뇌에서 하는 어떤 그런 작업에 굉장히 이제 간략화된 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확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뇌에서는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회로도 더 많이 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이제 뽑아내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레이어가 이렇게 크기가 다른 거별로 뇌에서의 작용을 보면 크기가 다양한 별로 쭉 레이어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어라는 거는 보면은 전에 그 앞 시간에서 전축에서 그 어떤 그 주파수 대역을 말씀드렸죠. 30 몇 개에 해당되는 이제 주파수 대역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큰 거는 이제 그 크기가 큰 거는 이제 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크기가 작은 것들은 이제 고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이 프리퀀시 쪽으로. 왜냐하면 하이 프리퀀시라는 것 자체가 같은 길이나 구간 내에서 좀 더 이렇게 변화가 많은 거가 하이 프리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구간 내에서 변화가 하나밖에 적은 거고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변화량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이고 이걸 로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전에 전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30 몇 개 정도 되는 이 대역을 쭉 나눠 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5개 정도로 나눴어요. 그래서 5개 정도를 레이어 1에서 5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구분하려면 이것도 이제 30 몇 개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더 자세하게 하려면 70개, 100개 이런 식으로 나눠가서 이 크기가 조금씩 변하는 것마다 다 뽑아낼 수가 이제 있어야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5개 단위로 이렇게 나눈 것이고 그 5개 단위가 뒤쪽 레이어로 갈수록 이렇게 큰 형태의 모양을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그 원리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화상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가 RF를 다섯 개 영역으로 그러니까 레이어로 나눴으니까 거기에 따른 RF 크기도 5개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가장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게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작은 RF가 여기서 이제 쭉 검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한 만큼 RF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이 RF 크기가 커진 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좀 더 큰 원을 검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레이어 가면 여기서 보라색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것만큼의 또 큰 RF가 커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더 큰 거를 이제 검출하는 게 가능하고요. 네 번째에서는 여기서 이제 초록색 점선으로 표시된 더 큰 RF 그거는 이제 더 큰 또 원을 검출 가능한 거고요. 마지막에 레이어 5에서는 이 황색으로 표시한 황색 점선으로 표시한 더 큰 RF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 더 큰 RF에서는 이렇게 더 큰 원을 뽑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빨간색에 이제 RF에 해당하는 동그라미가 화면 전체를 쭉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쭉쭉 이렇게 밀고 갑니다. 이렇게 쭉 해서 화면 전체를 전부 스캔을 하는 건데, 그거를 구분을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고, 여기서는 똑같은 크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하늘색, 여기서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RF 크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또 똑같고, 결국은 이제 그 RF의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구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고, 가장 작은 원은 여기 안에 똑 들어가니까 요건 금방 뽑아내집니다. 근데 그거보다 큰 거는, 여기서 보시면 그거보다 큰 게 있죠? 여기 더 큰 원은 원의 이제 둘레에 여기서처럼 일부분밖에, 왜냐 RF가 작으니까 일부분밖에 검출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것만 검출해내는 거고, 원이 더 커지면은 점점 더 이제 이렇게 그 일부분들씩만 검출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원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직선 형태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직선 형태에 가까워지면 하여튼 간에 뭐 그것만 보고도 이제 이거는 큰 원이다, 이건 작은 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레이어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뭐냐면 여기 큰 RF에 해당되는 거를 다, 여기 하늘색에 해당되는 걸 다 잡는 거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그러니까 즉 좀 더 커진 RF 내에 들어가는 이 하늘색 작은 RF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그걸 전부 다 이제 이어 보니까 이게 원이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이 원을 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큰 원은 요만한 이 RF를 가진 데에서 이 더 큰 원이 전체가 들어가질 않아요. 즉 세 번째 레이어에 가봐야지만, 여기서 이제 파란 그 밑에 있는 여기 결국 그 호죠. 그 호들을 다 더해 봐서 그 전체적인 호들이 전부 이 보라색 그 점선 내에 전부 들어가야지만 이게 원이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서 이제 원을 추출을 해놓는 거고요. 똑같은 식으로 계속 이게 검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맨 끝에 가면은 굉장히 어떤 큰 원도, 이게 큰 RF에 해당되는 거가 여기서 이렇게 뽑아지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단계적인 어떤 그런 검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지금은 5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게 5개가 아니라 이제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사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프리퀀시별로 30 몇 개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잘게 나눈다 그러면 한 100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 그렇게 나누면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그런 크기의 원들을 검출이 안 될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우리가 인식에서 절대 실수를 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개수를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게 처음에 시작되는 그 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요 작은 RF 내에서도 곡선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뇌에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RF는 아무리 작은 곡선도 그거 자체를, 즉 이 RF 내 그러니까 RF가 요만하겠죠. 요만한 RF 내에 들어가면 그거를 직선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 즉 그러니까 요 직선을 계속 가장 작은 RF에서 직선하고 어떤 방향만 디텍션을 하면, 그것들을 그 위에 레이어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직선을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은 곡선을 표시할 때 직선 이런 식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피스와이즈 리니어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렇게 직선만 탐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RF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작은 직선의 선분의 길이를 측정하는 걸 그래서 뇌에서는 이제 end stopping cell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end stopping cell에서부터 이제 길이와 방향을 추출을 하고 그 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다른 원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어별로 검출을 하게 되겠죠. 일단 그렇게 RF별로 나누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RF당에서 이제 모션을 구하게 되는 거죠. 꼭 각각의 이제 모션을 구하는데 이제 그때 모션을 구할 때도 이제 시간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전에 이제 그 인펀트 퍼셉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제 작은 화면 그러니까 그 해상도가 작은 것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가 높은 쪽으로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쪽 그 시간 주파수 쪽으로 그러니까 프레임별 프리퀀시죠. 이 시간당 주파수 즉 그 프레임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발달이 돼간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이렇게 그 프레임들의 간격이 굉장히 이제 널찍널찍하게 이제 등성등성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빠르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처음에 발달 단계에서 했던 거가 그냥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이게 계속 남아 있어서 이쪽에서는 어떤 저역에 해당되니까 느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디텍션을 하고 이쪽에서는 빠른 움직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밀한 움직임에 대해서 디텍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에 앞에서 전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시간적인 면에서 아까는 이제 그 주파수 공간 주파수적인 면에서 이제 프리퀀시별로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번에는 이제 시간 주파수적인 면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느린 그림을 이제 디텍션하는 경우는 이렇게 띄엄띄엄 듬성듬성 가는 거에서 전부 아까 그 RF로 나눈 그 단위마다 이렇게 빼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이게 이제 가장 빠른 움직임일 때는 이렇게 빼주는 거는 똑같은데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작은 RF에서부터 이제 큰 RF까지 이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RF 단위로 실제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이제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검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걸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이제 맞춰가면서 이 스마일이라는 물체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최종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어디서 내리냐면 이제 MT 영역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를 보시면 MT 영역에서 이제 어떻게 종합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잠시 살펴보시면은 뇌에서는 이렇게 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RF1이 해당되는 요 영역을 검출하는 셀이 있고요. 1번 셀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RF2에 해당되는 이제 2번 셀이 있는데 물체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기 이 RF1에서 물체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RF2에 이제 물체가 나타날 텐데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뭐냐면은 방금 전에는 RF1에 있었는데 약간 후에는 RF2에 있더라. 이런 거를 이제 검출하는 거잖아요. 모션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가 두 개가 동시에 물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씩밖에는 이게 여기로 지나가면 여기 있을 때 여기 없죠. 여기 있을 때 또 여기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이제 엔드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이쪽에 1번 셀에다가 딜레이 소자를 붙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딜레이 소자는 모션의 속도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모션 속도에 따라 이제 딜레이 소자들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딜레이 소자를 붙이면 이게 RF1의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 검출이 되는데 그게 일단 딜레이가 돼서 잠시 머무르고 RF2의 영역에 왔을 때 이게 여기가 이제 드디어 신호가 오는 거죠.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신호가 가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엔드가 돼가지고 이 M셀 즉 모션셀에서 지금 물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검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모든 방향에 의해서 모션이 검출되기 위해서는 모든 방향 360도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이러한 이 검출 회로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135도로 각도로 되어 있는 RF1, RF2, RF1, RF2 135도, RF1, RF2 135도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경우가 이제 예로 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135도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션에 대해서는 이 회로에 의해서 여기서 반응이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이 반응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는 이쪽 90도나 180도를 보면은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걸쳐 지나가기 때문에 반응이 안 나오진 않아요. 나오는데 이거보단 좀 적지요. 그래서 여기도 반응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이 검출회로는 135도만 검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0도로 가는 거나 180도로 가는 거나 약간씩 검출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혀 검출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검출이 돼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해주는 회로가 이제 뇌에서는 다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크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 하면은 첫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모션의 큰 영역들, 즉 단체죠.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모션이라는 거는 물체가 움직이면 그 물체 통째로 어떤 그 모션량이 같기 때문에 그 같은 영역들을 묶어주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희미한 어떤 그러한 그 M셀을 이용해서 이제 나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은 공간적인 RF의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모퉁이가 있는 거 이런 경우는 모션이 일어나도 확실하게 이게 매칭이 확실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버텍스나 이렇게 보면 이게 티버텍스 이런 경우는 움직임량이 정확하게 검출되는 그런 모서리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직선 구간은 참조만 한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직선 구간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각형이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여기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지 방향이 수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성이 없는 거는 전혀 이제 참조만 할 뿐이고요. 왜냐하면 참조만 하냐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 코너에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움직였다라고 검출이 되면은 여기 이 코너하고 이 코너를 잇는 어떤 그런 잇는 에지 즉 컨투어상에 있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향을 이제 거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참조만 하는 거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평면 같은데 여기는 뭐 전혀 움직임 모션 벡터를 구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참조 많이 이제 중요도를 가진 게 뭐냐면 곡선인데 곡선은 이렇게 많이 휘어진 거 이런 경우는 좀 더 정확성이 높은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참조를 하고 이렇게 좀 직선에 가까운 쪽은 좀 덜 참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시간적인 RF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되는데 이제 예를 보면 지금 여기서 보시겠지만 모션이 급격히 변하는 키프레임에서 검출된 모션.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걷다가 뒤돌아서 뛰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키프레임을 여기서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잡아야지 돼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하고 키프레임 사이에서 검출된 모션은 걷는 모션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그 항등성, 그 컨티뉴어티한 그런 거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같은 좀 걸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키프레임에서 바뀌기 때문에 키프레임에서의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좀 별개로 치는 그거보다 이제 있는데, 그거보다 키프레임보다 더한 게 있죠. 씬 체인지에서는 뛰는 뭐 사람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뭐 건물 모습이 나온다, 이런 식의 갑자기 화면이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씬 체인지인데,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너무 이상한 경우에서는 이제 모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션하고 키프레임, 그 다음에 모션하고 씬 체인지는 서로 이제 비스벌사 관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많이 변화가 되면은 우리는 키프레임이나 씬 체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키프레임이나 씬 체인지가 일어나면 모션을 연속이다라고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서로가 이제 역으로 되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 먼저 우선을 해야 될지는 이제 알고리즘마다 이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뎁스, 이제 그 아까 모션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뎁스는, 그러니까 아까 모션은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만 측정이 가능한 거고, 이 뎁스라는 거는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그 앞쪽에 있는 거하고 뒤쪽에 있는 거가 다르죠. 그럴 때 이제 그 뎁스가 이제 측정이 되는데, 즉 앞쪽에 결국 이제 앞쪽에 뭐가 있고 뒤쪽에 뭐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따지는 게 이제 뎁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리가 굉장히 멀면은 이제 그 디스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디스턴스라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 템플릿에 의한 어떤 그런 건데, 이제 뒤쪽에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 디스패러티라고 그러는데, 이 디스패러티가 이제 뭐 이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뎁스, 디스턴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디스턴스는 이제 그 주로 이제 템플릿에 의해서 이제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것 쪽에 해당 거는 이제 뎁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뎁스의 측정은 양안, 즉 이제 눈이 바이나큘러 디스패러티라고 해요. 눈이 두 개인 눈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뎁스 측정은. 근데 이제 그 왜 그러냐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눈이 두 개가 있죠. 이 눈 사이에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양쪽 눈이 전부 요 물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요 물체에서 지금 왼쪽 눈으로 본 거는 요걸 요렇게 보면 스크린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갈색 선인장은 여기에 오른쪽에 보이게 돼요. 그죠? 여기 오른쪽에 보이게 되고, 녹색 선인장은 이거의 왼쪽에 보이게 돼요. 왼쪽에 보이게 되죠. 근데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 스크린이 이때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네. 갈색 선인장은 여기에 왼쪽에 보이고, 녹색 선인장은 여기에 오른쪽에 보여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한쪽 눈씩 감고 볼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어떤 각도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보이는 거가 있어야지 누가 앞에 있고 뭐가 뒤에 있고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러한 그림이 있었다, 그냥 그림이다 그러면 왼쪽 눈으로 볼 때도 이렇게 보이고 오른쪽 눈으로 볼 때도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그러니까 이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눈이 두 개로 보이는 거를 이제 바이나큘러 디스패러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여기다가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초점을 맞출 때는 요게 어디로 맺히냐면은 왼쪽 눈의 그 포비아, 즉 왼쪽 눈의 초점에 있는 포인트에 맞춰지게 되고, 오른쪽도 여기 포비아, 즉 오른쪽 눈의 초점에 두 개가 동시에 이제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초점에 맺혀지는 두 개는 그 어떤 그 거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 이거 각 차이가 나지, 두 개가 다 포커스돼 있다.
내가 판단이 돼서 요거는 zero dispar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패러티가 그 격차가 안 나는 거죠. zero disparity가 얘기를 하고 그거보다 안에 있는 거, 이 앞쪽에 있는 거는 눈을 요거를 보려면 눈을 이렇게 약간 힘을 줘서 이렇게 안쪽으로 서로 비틀어줘야지 돼요.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약간 눈에 피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쪽에서 보이는 거는 크로스드 디스패러티라고 얘기를 하고 눈이 이제 꼬인다는 거죠. 뒤쪽에 있는 거는 눈을 이렇게 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뒤쪽에 있는 거는 uncrossed dispar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뇌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 하면은 크로스드 디스패러티가 일어나면 즉 눈이 굉장히 이렇게 꼬이는 것처럼 필요한 걸 그걸 느끼는 거죠. 뇌가 그게 느껴지면은 요거는 요거보다 앞에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고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뒤에 있네라고 해서 크로스 디스패러티는 뒤쪽에 느끼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스패러티의 종류에 따라서 이건 zero disparity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드냐, 언크로스드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zero disparity라고 얘기하는 이 zero disparity가 생기는 거리 상행이 어디에 있는 거를 어디에 있는 물체들이 zero disparity가 생기느냐? 그거들을 같은 거리들을 이제 이게 묶어놓은 그거를 이제 헐업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헐업트 개념을 이제 잠깐 보시면은 여기 F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제 F에 초점을 맞추면은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이 두 개가 잘 안 보여서 크게 이제 확대를 시켜 놓은 건데 요 F는 여기서도 이제 그 초점에 왼쪽 눈에서도 초점에 맺혀 있고 오른쪽 눈형에서도 F-라고 해서 초점에 맺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헐업터 상에 있는 이 헐업터 상에 있는 비물체를 보시면은 비물체는 여기 왼쪽에선 B에서 맺혀지게 되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B-에 맺혀지게 되는데 이 B라는 지점은 이 초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아요. 방향도 같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맺혀지는 거죠. 왼쪽 눈이나 오른쪽 눈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지점에 어느 물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그 초점 거리에서 같은 방향과 같은 위치에 맺혀지는 물체들이 있는 어떤 거리들을 쭉 이어놓은 거가 헐업트예요. 근데 이 가까이 있는 거를 C2-라고 되어 있죠. 가까이 있는 거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C는 여기서 맺혀지는데 여기서 같은 거죠. 같은 물체인데 여기 가서 맺혀져요. 그러니까 이 맺혀지는 위치가 전혀 다른 데 맺혀지는 거예요. 여기서 A하고 D, 즉 먼 곳에 있는 것을 보면은 A는 여기 맺혀지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D라고 되어 있죠. D-는 여기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깝죠. 근데 여기서는 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가 쉽게 얘기하면 디스패러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B라는 거는 디스패러티가 안 생기는 거고 제로 디스패러티고 왜냐면 같은 헐업터 상에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헐업터상에 있지 않는 나머지 물체들은 이렇게 생기는 위치들이 달라요. 즉 그러니까 맺히는 위치들이 다른데 맺히는 위치들이 다르면은 그게가 쉽게 말씀드리면 디스패러티가 생겼다. 크로스드가 됐건 언크로스드가 됐건 하여튼 디스패러티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는 이제 디스패러티 측정 방법을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선인장이 맺혀질 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헐업터 상에 있지 않는 거는 디스패러티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 디스패러티가 생기는 그 지점을 두 개를 신호를 연결을 합니다. 요거가 만약 물체가 여기서는 경국적으로 요건데 여기 있었다면은 요 물체는 여기에 맺히면은 요건 여기에 맺힐 거야 라고 미리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요 위치 요 포지션하고 요 포지션 두 개를 이어서 두 개를 엔드를 시키는 거예요. 아까 딜레이 소자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디스페러티가 생기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 해당되는 디스페러티가 생기질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리스판스를 안 해요. 이렇게 약간 떨어뜨려 놓고 봐도 맺히는 두 개의 지점을 보면은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 맞아 떨어지는 디스패러티가 발생되지 않았죠. 그래서 요것도 파이어링을 안 해요. 리스판들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요 경우를 보면은 요 두 개의 신호의 위치에 해당되는 고기가 딱 여기만큼 디스패러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두 개가 시그널이 동시에 발화가 되면서 이게 여기서 이제 그 발화가 되는 거죠. 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포지션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뭐 굉장히 이만큼은 다 포지션이 있고 거기에 따른 디스패러티가 다 다를 텐데 그 다 다른 디스패러티의 쌍을 전체를 전부 다 일일이 묶어가지고 그 뭐 수십만 개가 될지 수백만 개가 될지 모르는 그 디스패러티의 쌍들을 전부 이렇게 페어로 엮어서 반응하는 회로를 만들어 놨느냐? 그래요. 그렇게 검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쌍에 대해서 디스패러티를 검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하고 뇌의 어떤 공조로 인해서 어떤 그 뎁스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눈이 두 개인 경우에 즉 양안인 경우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만약 그러면은 눈이 하나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뭐 근본적으로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카메라도 어떻게 보면은 단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편법으로 어떤 그러한 그 뎁스 즉 크기를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방법이 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션에 의한 편법이 있고 또 하나는 템플릿에 의한 편법이 있어요. 먼저 이제 모션에 의한 편법을 보시면은 이게 다이나믹 큐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제 모션 패럴렉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옵틱 플로우 그 다음에 디크리션 앤 어크리션 이게 있어요. 모션 패럴렉스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를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다 보면은 가까이 있는 나무는 더 빠르게 움직이죠. 빠르게. 이 뒤에 있는 어떤 건물들은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거리가 서로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 나무는 앞에 있고 건물은 뒤쪽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제 모션 패럴렉스입니다. 그 다음에 옵틱 플로우라는 거를 보시면 이제 도로에서 차를 쫙 몰고 갈 때 여기 있는 그 물차나 이제 이 풍경들이 여기서 이제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쫙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쫙 퍼지고 360도 쪽으로 다 퍼지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만약 이거를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앞에 걸어놓고 이걸 더 가까이 간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모습 그대로만 그냥 똑같이 그냥 똑같이 커지는 식으로 밖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옵틱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딜리션의 어크리션은 뭐냐 하면은 어떠한 여기서 보시면은 사람이 쭉 걸어가다가 신문 가판대 뒤에서 딱 사라지죠. 사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물체가 어느 쪽으로 한 군데로 쓱 사라졌다가 쓱 나타나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하는 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있는 물체가 사라졌다 나타나는 저거하고 멀리 있는 물체가 사라졌다 나타났다는 그 물체의 형태가 달라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게 거리가 있구나라고 이제 구분하는 게 딜리션 앤 어크리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혀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 템플릿에 의한 편법은 뭐냐면 물체의 움직임도 없고 이 어떤 내가 나의 즉 내 눈이죠. 눈이나 이제 카메라의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전부 그냥 그냥 스틸 픽처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정지 화상이에요. 그것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깊이를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포지션 베이스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즈 베이스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라이팅 베이스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하고 이거는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이거는 빛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을 먼저 보면은 이제 파셜 오클루전이 있고 렐러티브 하이트가 있어요. 파셜 오클루전은 뭐냐면은 이렇게 물체가 가려진 거죠. 이건 뭐 간단해요. 앞에 이 가로등대가 앞에 있어서 뒤에 있는 택시를 가리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가로등도 알아야 되고 택시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어쨌든 가린 놈이 앞에 있다라는 얘기죠. 렐러티브 하이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방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게 똑같은 저거죠. 이제 키친 테이블 이제 싱크대니 뭐 이런 건데 이게 멀리 있는 쪽은 이 싱크대 이제 발을 보시면은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위에 있는 천장은 여기 있는 천장보다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이 위치가 멀리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하고 위치가 달라요. 이거 왜냐하면은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잖아요. 소실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렐라티브 하이트, 즉 그 위치가 다르다. 같은 물체인데 높이가 다르다. 는 거에 따라서 이제 깊이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럼 같은 물체라는 걸 어떻게 하냐? 이것도 템플릿이 있어야 되죠. 키친 테이블로 알아야지 돼요. 두 번째, 사이즈가 다른 거를, 우리가 절대적인 사이즈를 알고 있는 물체들을 봤을 때, 그거를 깊이를 할 수 있는 거죠. 퍼밀리어 사이즈. 여기서 보시면은, 골프공이고, 이게 야구공이고, 이게 농구공이에요. 농구공은 이제 이게 거리를 다르게 해서 보면, 세 개가 똑같이 보여요. 농구공, 야구공, 골프공.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도 아 이건 농구공이구나 싶으면은 머릿속으로 벌써 농구공의 크기가 이만큼이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뒤에 있어서 요만큼밖에 이렇게 작게 안 보이는구나라고 깊이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포밀리어 사이즈고 렐라티브 사이즈는 뭐냐면 사이클 같은 경우에 두 사람 비슷한 사람의 물체가 하나는 앞에 오고 하나는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뒤에 오는 게 뭐 자전거도 전부 작고 사람도 작아서 이게 보이는 게 아니죠. 이게 뒤에서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모양인데 이제 다르게 보이는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른 거를 이제 렐라티브 사이즈라고 하고 텍스처 그라디언트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자갈 해변에 이제 자갈로 이루어진 건데 여기서 보면 돌 같은 경우는 다 뭐 비슷비슷한 크기의 돌이죠. 근데 여기 뒤쪽은 굉장히 작게 보이고 옆쪽은 앞쪽이 좀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작게 보이는 건 당연히 거리가 멀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리니어 퍼스펙티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소실점에 이어지면서 쭉 이제 작아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아 이거 거리가 달라서 이렇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에 의해서 보는 편법은 뭐가 있을 거냐 보면 이제 애트모스페릭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죠. 이게 애트모스페릭이라는 게 대기의 어떤 그런 건데 대기에 공기가 있고 중간에 수증기도 있고 뭐 그러면서 멀리서 보는 거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뿌옇게 보여요. 안에 있는 이제 그 장애물 때문에. 그래서 약간 뿌옇게 보이면은 이게 이제 아 이거는 멀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애트모스페릭 퍼스펙티브입니다. 근데 쉐이딩은 당연히 이제 그림자나 이제 음영이 다르죠. 음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입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캐스트 섀도우즈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길거리에 서 있으면은 당연히 그림자는 항상 있는 거죠. 햇빛이 있는 한. 근데 거기 있는 그림자를 지우고 밑에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그려봤어요. 그러면 이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그림자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이거가 이제 어떤 요게 이제 거리하고 뎁스가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뎁스의 측정 이제 네 번째 이제 단항과 근데 이제 이렇게 편법을 쓸 수가 있었죠 단항과 그리고 근데 카메라는 편법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단항과 카메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아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애꾸눈인 분은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면은 이제 한쪽이 없다고 생각해 보죠. 왜 오른쪽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서 왼쪽에서 왼쪽 눈만을 가지고 이쪽에서 이쪽 포지션에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 이쪽에다가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어떤 그러한 물체에서 초점을 맞추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시간은 다르지만 다른 시간에 이렇게 아까 쌍안으로 봤던 것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의지로 나는 어떤 거에 물체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맞춘 거죠. 그래서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어떤 의지가 있고 초점을 맞출 방향적으로 초점을 어느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냐는 거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게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카메라는 그렇지를 않아요. 카메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카메라 두 대를 가지고 여기서 어떤 이렇게 각도를 정해놨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체는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대가. 그럼 조금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려면 카메라 각도를 좀 더 이렇게 비틀어 벌려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오므려야 되고. 근데 우리는 카메라 자체는 카메라라는 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는 사람이 정해줘야 돼요. 그러려니 그냥 사람이 하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라는 거는 두 대를 쓰더라도 어떤 그런 의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카메라를 아까처럼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얘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앞쪽만 보고 그냥 쭉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면 이제 무한대에다가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점을 맞추는 어떤 그런 화면하고 이제 무한대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는 경우는 이렇게 좀 배열이나 배치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카메라나 그 이제 어떤 의지가 없을 때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 이제 이제 공학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나 전부 쓸 수 있는 거는 어떠한 거가 필요가 할까라는 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 단점의 극복 방법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카메라 대수가 몇 대건, 그 다음에 뭐 주밍을 하느냐, 패닝을 하느냐, 카메라 움직여 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거가 이제 TMVC라고 명명을 했는데 트라이앵글 레트 베리에이션 체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좀 복잡한데 이 뇌에서 하는 방법은 어떤 너무 뭐 다른 건 더 복잡하니까 사실 뭐 이 정도는 뭐 복잡하게 들지도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가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시프트 방법이라는 거를 먼저 이제 써야지 돼요. 그 시프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다 아시겠죠? 이제 그 패턴 인식하시는 분은 아주 다 알고 계시는 유명한 방법인데 이게 시프트 인베리언트 피처 트랜스폼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 시프트 방법을 이용하면은 이미지가 이제 줄어들건 이렇게 그냥 회전을 하고 관계없이 그 각각 그러니까 코레스폰딩 포인트 즉 이 점은 여기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요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요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같은 위치의 점들을 전부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시프트 방법이. 이게 이렇게 거꾸로 이미지가 돼도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찾아냅니다. 물론 이제 어느 특징점들이 있어야지 찾아내지는 거는 맞죠. 근데 특징점들이 있어야지 사실은 보면은 모션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그 특징점들을 먼저 이제 즉 대응점이죠. 대응하는 점들을 전부 찾아야지 돼요. 그래서 일단 대응하는 점들을 아까 두 개의 경우에 있어. 즉 카메라 두 대가 초점을 맞춘 경우하고 카메라 한 대가 옆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대응하는 점들을 다 이제 맞추면 몇 개의 포인트만 하면 요건 여기에 해당되고 요건 여기에 해당되고 요건 여기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찾아질 수 있겠죠. 요건 여기에 해당되고 그러면 그 대응되는 물체에 대해서 이제 그 트라이앵글 네트 삼각형 네트를 전부 형성을 해야죠. 거미줄처럼 이렇게
쫙 만드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 이그젬플을 요게 하나만 이제 그려놨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삼각형으로 전부 이렇게 엮어야지 됩니다. 모든 포인트를 다. 그래서 전부 그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전부 삼각형을 그거를 이제 쭉 만들어서 꼭 저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3D 저작 도구에서 마야나 뭐 블렌더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그걸 쭉 삼각형 이제 그 그물망처럼 다 만들어 가지고 그 그물망의 어떤 그 베리에이션, 그 어떤 식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각형의 구도가 무너지면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가 됐건 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커지고 작아지는 경우도 같은 포인트를 이으는 거니까 같은 대응점을 전부 잡아서 여기서 삼각형을 다 이은 다음에 삼각형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작아지다가 그죠? 여기서 이 선인장하고 이게 자리 바꿈을 일어나는 거예요. 쭉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쭉 삼각형이 가서 직선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잡아줘서 이게 선인장이 앞에 있고 돌이 뒤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해서 뎁스를 측정하는 거를 이제 TMBC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명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입체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입체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이제 그 베리에이션이 즉 형태 변경이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삼각형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물체라는 게 쭉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보면은 이게 윗면이 더 많이 움직이고 이거를 삼각형으로 나누면은 삼각형의 면적이 점점 더 넓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어지게 되는 그런 쪽을 보면은 이게 이쪽으로 카메라의 움직임이 이쪽으로 가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뭐 앞에 있는 놈 뒤에 있는 놈 이렇게 구분도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TMBC 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앞뒤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이제 사진을 쭉 프레임별로 이제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속도가 낮으면 굉장히 이제 약간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이거의 그 움직이는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4개를 보면 프레임 1, 2, 3, 4이 굉장히 이제 작게 움직이는 경우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 빨리 움직이면 좀 더 뭐 그러니까 움직임량이 커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작은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프레임 하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대응점들을 다 이어보면은 여기나 삼각형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이게 프레임 4개 정도가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드디어 삼각형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그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여기 이런 거에서 이런 삼각형이었다가 네 번째 오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이렇게 야광 이제 그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보면은 이게 앞에 이거하고 이거는 앞뒤에가 있는 물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디텍션을 해내는 게 이제 TMBC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결론하고 이제 앞으로 할 일을 살펴보면은 이제 시멘틱의 이제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경하고 물체 분리의 시작이 되고 배경하고 물체의 분리는 모션 거리 깊이 정보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면 모션 벡터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모션이라는 거는 물체를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생아는 이제 뎁스 측정이 처음서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물체서부터 하나로 이제 묶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작은 RF마다 엔드 스타핑 셀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모션 벡터들이 구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위쪽 레이어 올라갈수록 아래쪽의 모션 벡터들을 이제 그 종합을 해서 합쳐서 이제 전체적인 모션 벡터를 구하게 되는데 이 작업은 MT 영역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모션이 없을 때는 이제 뎁스를 추출해서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카메라는 양안 기법을 아까 말씀드린 쓸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2대를 이용하건 4대를 이용하건 그거는 초점을 맞추는 어떤 인위적 의지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세부에서는 TMBC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뎁스를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뎁스는 이제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뭐 각종 물리량도 다 구하고 그다음에 뎁스도 측정하고 뭐 이렇게 했어 하더라도 이 뎁스는 한 가지 정보만으로 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특히 이제 그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템플릿이 없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션 TMBC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이제 뎁스만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제 추정 확률을 높여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템플릿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서브젝티브 컨트롤을 해서 이용을 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뒤쪽이 없으면 눈뜬 장님이다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 뒤쪽에서 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하나하나를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가를 하나하나씩 구해 봐야 됩니다.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21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엄청나게 많은 그 피처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해 나가야지 되는 거죠. 그거는 이 뒤쪽은 이제 템플릿 전부 다 100% 다 템플릿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검출이 되고 그 템플릿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다각형을 구해내는 서브젝티브 컨투어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 서브젝티브 컨투어가 어떤 실제적인 학습이나 이제 이런 거보다는 세부에서는 어떤 그 C파라나 이제 X파라다에서 그걸 구해놨기 때문에 C파라의 모든 조합 가능한 형태들을 이론적으로 또 계산적으로 구해내서 살펴봄으로써 어떤 패턴 매칭 작업을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위 가장 핵심적이고 물리량에 가까운 4개 파라메타는 다 구한 걸로 가정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템플릿 매칭 작업 뒤에서 이제 눈뜬 장님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구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